8월 17일 화요일 NH투자증권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리나라는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휴장이었는데요. 미국 주식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일 다우지수 0.3%, S&P 500도 0.2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중국 이 지표들 소매 판매 지표와 산업 생산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유럽 주식 시장은 0.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주식 시장은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27%로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유가도 67달러로 1.6%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저희 모닝브리핑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한국 주식시장 하락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금요일에 있었던 한국 증시 하락에 대한 코멘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1.16%, 코스닥은 1.26% 하락을 했고요. 특히 외국인이 2.7조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당시 이제 한국에서 2,000명 이상의 일간 확진자 수가 이틀 이상 지속이 된 부분이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서 4분기가 되면은 아마도 디램 고정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부분이 한국 증시에 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 두 가지는 기존에 알고 있던 뉴스고 노출된 악재 같은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증시가 더 빠진 이유가 뭐냐? 새로운 악재가 혹시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좀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지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의 제조업 경기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 인해서 경기 회복 자체는 진행이 되는데 이 경기 회복의 방향이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경제로 전반으로의 그런 전이효과 같은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선진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반면에 신흥국 증시는 좀 부진하게 만드는 부분을 계속 이끌고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여기 더해서 이제 반도체 부분이 조금 추가적인 악재를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증시가 이제 7월 이후에 슬금슬금 조금씩 이제 하향 조정이 되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다시 반전을 해가지고 다시 상승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미국도 그렇지만은 글로벌로 경제 지표가 상당히 투자자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이거를 점점 눈높이를 낮춰가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 CT 경제지표 서프라이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거의 평균 정도의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반등하는 시점이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기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정하고 나면은 이런 부분을 좀 너무 높았던 눈높이를 제거하고 났을 때는 여전히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비해서 가격은 좀 싸졌다 이런 부분을 다시 주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PER이 코로나19 이후에 대규모 유동성이 글로벌로 공급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픽스드 인컴 위클리 강승원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7월 중에 1.18%까지 급락했던 미국채 금리가 1.36까지 올라왔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부진한 소비자 심리지수를 맞고 한 10bp 가량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은 저점 대비 한 8bp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가장 핵심 7월달 금리 급락의 근거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경기 지표는 약한데 물가가 너무 세게 올라오니까 연준이 경기 지표 안 좋아도 물가 때문에 강제로
기준금리 조기 인상과 같은 조기 긴축에 나서면서 흔히 말하는 정책 실패 가능성에 베팅했다라고 보고요. 그럼 결국 핵심은 하나죠. 물가가 진짜 일시적이면 정책 실패 없을 거고요.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으면 정책 실패 가능성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주에 발표됐던 7월 CPI는 일시적 물가 상승의 근거가 되어줬습니다. 일단 그 전월 대비 물가 모멘텀을 보면 그동안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중고차 가격이 2달 연속 빠지면서 이번에 급감을 했고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게 일시적 물가 상승의 근거가 됐다라는 것과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렌트 가격이 올라온다거나 기조적으로 웨이지가 좀 올라오고 있다거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물가에 대한 근거가 좀 다른 근거의 정의 좀 다른데 파월 의장이 얘기한 물가 상승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일시적 물가란 뭐냐면 가격이 상승하다 멈추는 거다. 가격이 올라온 만큼 하락하지 않아도 평탄화만 되더라도 즉 피크업만 하더라도 일시적 물가의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적어도 7월 CPI 지표는 파월 의장이 언급한 설명에는 정확하게 부합하는 지표였다. 연준이 이거 가지고 흔히 말하는 조기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 실패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물가가 일시적이었던 근거가 수요 공급의 비대칭적 회복, 흔히 말하는 공급직 병목 현상이었다면 물가가 일시적이라면 뭐 생산 역시도 시차를 두고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여전히 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은 굉장히 불편한 리스크지만 바닥은 좀 봤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계속해서 수출 증가율에 대해서 부담이 높은 가운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지난번 반도체 빅사이클 뭐 이럴 때 삼성전자 목표 주가 고점과 그러니까 평균 시장 평균 삼성전자 목표 주가 고점과 한국 장기채권의 고점이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런 산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실제로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경기 순환 시계에서 수출액이 이미 둔화해서 하강 국면으로 더 갔습니다. 7월달 지표는 하강으로 이동을 할 걸로 보이고요. 수출이 하강 국면일 때 장기금리가 올라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채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소버린 채권 전략입니다. 전병환 의원. 네,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내에 자금 유입도 사실 좀 부진한 상황이고 실제 지수의 개선 자체도 좀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러화가 높은 수준에 있고 미국에서 금리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자체의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브라질과 멕시코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경기 개선도 함께 맞물리면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도 계속 정당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참가자들의 서베이에 있어서도 기준금리의 최종 타겟점이 보통 중앙은행이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중립금리 6%에서 6.5%를 크게 상회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추세는 상당히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델타 변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 쪽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 인상이 당장 급하지 않은 그런 이슈들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채권시장 금리는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빠른 쪽으로 체질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리츠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홍지한 연구원. 네, 글로벌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리츠 총수익률 마이너스 0.07%로 약보합 마감했고요. 델타 변이 확대에 따른 소비 부진이 좀 예상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서 섹터별 성과차별화가 나왔습니다. 차트 아래에 있는 차트에 보시면은 지금 금리 민감도가 높은 산업용과 특수형, 모기지와 랜리스 리츠가 상승 마감했고요. 나머지 주거용과 호텔, 리테일, 헬스케어, 오피스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보에 담은 내용은 지난주 하락했던 주거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하락했던 이유가 사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태거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었고
또 지금 상반기부터 쭉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재점검을 해봤고 결론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임차인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2개월 연장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 임대인의 경제적인 피해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주거용 리츠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실 코로나가 터진 직후부터 이 미국 주거용 리츠가 임대료 수취율이 거의 98%에 가까운 임대료 수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미납 사태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지금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미국의 그 임대료 미납액이 한 430달러로 추산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임대료 그 지원 프로그램으로 잡힌 예산이 470억 달러 규모로 이미 이 수준을 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률만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슈는 자연스럽게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에 관한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4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인 종목들의 지금 PFFO 밴드 차트와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실적에 대한 컨센을 좀 정리를 해왔고요. 결론적으로는 향후 이제 연간 실적 추정치 상향이 되면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하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쭉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지금 가이던스 상향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실적 컨센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향후 주택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주거용 리츠에 대한 임대 수익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연간 실적 개선 폭과 과거 밸류에이션 추이를 고려했을 때 조립식, 단독주택, 다세대 순으로 접근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원자재 투자 전략 발표 있겠습니다. 황병진 위원.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 원자재 수익률은 플러스 0.66%를 기록을 했고요. 원자재 시장 역시 지난주 상고 하저의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전에 이어서 상원의 인프라 법안 통과 등은 위험자산 선호를 주 중반까지 지지했던 주요 호재라고 일단 볼 수 있는 반면에 델타 변이 확산 속에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미국 소비자 태도지수 쇼크 등이 주말을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를 재차 소환했던 주 요인으로 좀 작용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주 원자재 섹터 중에서는 에너지 섹터만 마이너스 0.42% 하락률로 마감을 했고요. 여타 원자재 섹터들은 다들 주간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농산물 섹터가 지난주는 3.79% 상승하면서 가장 아웃퍼폼했던 섹터였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미국 농무부의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에서 올해 신곡 생산과 기말 재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던 소맥과 옥수수 가격이 농산물 섹터 강세를 주도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농산물 섹터 지수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는 소프트 커머더티 중에서 커피, 원당, 코코아 같은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이 브라질이 최대 생산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브라질은 남반구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예년보다 추운 브라질 겨울 날씨 속에서 이 작황 악화 우려가 소프트 커머더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대로 지난주 가장 언더퍼폼했던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라이빙 시즌 막바지로 가면서 미국 원유 재고가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0.42%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했던 월간 전망에서는 석유 수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던 반면에 지난 주말을 앞두고 발표됐던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월간 보고서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을 이유로 올해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유가에서는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투자 전략에서 원자재 종합 원자재에 대해서는 좀 중립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경기 민감 자산 좋게 보긴 하지만 경기 민감 자산 중에서 에너지 섹터보다는 산업금속 섹터를 저희가 탑픽으로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유가가 장기적으로 재차 배럴당 45에서 65달러 구간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들 자체가 계속 전개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투자 굳이 하셔야 된다.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업스트림 에너지 기업 ETF보다는 다운스트림 에너지 기업 ETF 투자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저희가 ETF라고 하면 XOP라고 하는 원유 생산 기업들 업스트림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고 XLE라고 하는 수직 통합 기업들 업, 미드, 다운스트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ETF가 있는 반면에 XLB라고 하는 미국 소재 기업 ETF라고 하는 다운스트림을 포함하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들 최근 1주와 1개월 수익률을 봐주시면 업스트림만 포함하고 있는 XOP가 최근 일주일과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31%, 마이너스 8.29% 하락했던 반면에 XLE는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2.74%를 기록을 했고요. 동기간에 다운스트림 ETF인 XLB ETF는 플러스 2.75%, 플러스 5.02%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농산물 강세는 추세적으로 연말까지 쭉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 하반기 전망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는 하반기 좀 중립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섹터 지수만 보자면 이미 5월 달에 좀 피크아웃을 했고 상하방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고점은 계속 좀 낮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주요 곡물 시장을 좀 보시자면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미국의 그런 기상 이변 또는 글로벌 기상 이변의 전망 자체가 중립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지수 역시 과거에 미국산 농산물 수출 그런 경쟁력을 높여주던 약세보다는 강세 쪽으로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을 좀 봐주시면 농산물 섹터는 상반기만큼 강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3대 곡물 중에서는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피크아웃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소맥 같은 경우에는 좀 피크아웃 하는 시점이 옥수수와 대두보다는 좀 느려서 3분기가 좀 피크아웃 하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그리고 클래시스 나간준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의료기기 산업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수출입 통계 데이터고요. 7월 임플란트 중국향 수출은 여전히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향 수출도 회복세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필두로 러시아, 터키, 동남아 등 신흥국향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따른 영업활동 및 병의원 진료 체계로 하반기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향 수출 개선세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치과 영상 의료기기도 전 국가에서 고른 성장세 나타나고 있고요. 임플란트에 이어서 중국, 러시아 지역 중심의 구조적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는 주요 수출국이 업체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용 시술 수요가 증가해서 우수한 수출을 시현 중이다라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특히 장비 수출에 증가하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누적으로 장비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은 이에 따른 이제 소모품 추가 수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소모품 추가 수출의 증가가 실적 개선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톡신 수출은 하지만 이제 전 지역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달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의 중국 블랙마켓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유럽, 중국 정식 허가 시장 등의 빅마켓 진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필러의 경우는 최근 일부 국내 필러 업체들이 유럽향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존의 동양권 수출 증가세인 점에서 유럽권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임플란트와 치과 장비는 여전히 우수한 수출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도 덴티움, 오스템, 바텍 등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실적 고성장세를 기대를 하고요.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들도 장비 소모품 모두 우수한 수출 보이면서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등에 주목하자는 의견 드립니다. 다음으로 클래시스 실적 자료 발표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2,00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의 295, 영업이익 161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에는 부합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습니다. 신규 인력 충원과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판관비는 상승했지만 수익성 높은 소모품 매출
그리고 장비 수출 고성장에 힘입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이 54.4%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장비와 소모품 매출이 각각 183억, 110억 원 기록했고요. 지역별로 내수와 수출도 각각 92억, 2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장비 매출 대폭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소모품 매출 증가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주목할 점은 브라질 매출액이 26억 원으로 아직 완전히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회복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지난 7월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향 수출 고성장세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예상대로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끈 주요 요인은 바로 중국향 수출 고성장세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2분기에만 중국 매출액이 59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중국향 수출은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출 중심 고성장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투자 의견 바이오 목표 주가 32,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클래시스 그 유통 물량이 예전부터 적어서 무상증자 혹은 뭐 액면 분할 등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주가 이렇게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게 되면 좀 관련해서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의지가 어떤지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으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일단 주식수 관점에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도 뭐 무상증자라든지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뭐 유상증자라든지 CBBW 쪽 자금 조달의 니즈도 현금이 워낙 많은 기업인과 동시에 무차익 경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올해 2월 17일에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인 지분 11%를 블록딜로 처분을 하면서 현재 유통 가능 주식수가 24%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당분간은 추가적인 뭐 블락딜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이트진로 그리고 클리오 발표해 주세요. 조미진 위원입니다. 네, 하이트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작년과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그리고 오비맥주의 파업에 따른 밀어내기 물량 영향으로 소주와 맥주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회복 시점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맥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실적 추정치를 조정하였고 타겟 멀티플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기존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주에서의 독보적 점유율이나 과거 적자 구조와 다른 맥주 상황 그리고 시장 회복에 따른 실적 반등 기대감은 유효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클리오 말씀드립니다. 2분기 매출액은 13% 그리고 영업이익은 1%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소폭이지만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영업이익이 전환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려가 지금 많은 상황이지만 구조조정으로 체력이 확실히 좋아졌고 수익성 좋은 올리브영의 빅 프로모션 그리고 신제품 출시 등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 우상향 흐름에 대한 기존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좀 드릴게요. 둘 다 리오프닝 관련주이긴 한데 업종별 차이를 감안해도 톤이 너무 좀 극과극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특별히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브랜드력과 경쟁 구도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둘 다 이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맥주의 경우는 수제 맥주 성장이 최근에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점유율이 높은 오비 맥주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 교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이 이전 대비 조금 악화된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경쟁 심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왔고 국내 경쟁이 이전보다 더 치열해졌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 클리오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파워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NHN입니다. 안재민 의원. NHN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 의견 홀드 목표 주가 8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좀 특이한 것이 기본적으로 게임 사업이 메인 비즈니스이고 캐시카우이지만 최근에는 IT 기술 기업으로 변신을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게 게임 사업이 실적이 괜찮을 때는 실적이 좋은 반면 이제 IT 사업 쪽은 뭐 결제 커머스 클라우드 사업 쪽이 아직은 이익 기여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2분기만 해도 지금 게임 사업이 조금 부진을 하니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홀드 의견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뭐 결제, 커머스, 클라우드 같이 이 회사가 조금 더 주력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산업의 성장이 워낙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에도 좀 현재에도 두 자릿수대 이상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향후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매출 규모나 수익성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화 김동양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한화 바이 투자 의견 4만 원 목표 주가 유지합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고 지난 금요일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잘 나왔고요. 별도 영업에서 자체 방산 사업 쪽이 좋았고 자회사 중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닝 서프라이즈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방산 쪽이 주도해서 실적 모멘텀이 좋습니다. 올해 61% 영업이익 성장 전망하고 있고요. 신사업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이후에 하나종합화학 잔여지분 인수 계획 발표했고 또 얼마 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 RES 프랑스 인수 통해서 태양광 수소사업 강화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한화도 자체 질산설비 증설을 통해서 사업 기회를 확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지배주주 일가 100% 보유한 H솔루션하고 하나에너지 합병 계획 발표를 했는데 요거는 경영권 승계 준비 작업 시작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정현승 위원입니다. 대한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9,000원 유지하겠습니다. 21년 영업이익을 기존 2,253억에서 3,300억으로 46% 상향했고요. 연간 화물 운임 상승폭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것에 기인합니다. 전사 영업이익률이 대략 1% 정도 상향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분기 실적은 화물로 인해서 매우 양호한 실적이 나왔고요. 특이한 점은 차입금 감축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차입금 금융부채가 15.3조에서 13.1조 원으로 2.2조 원 정도 감소했고요. 2분기에만 보셔도 순이자 비용이 68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34억 원 감소되면서 순이자 비용이 감소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0.5에서 1조 원 정도 규모의 차입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거로 보고 있어서 코로나 국면에서도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936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당사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화물 때문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컨테이너 주요 항구인 글로벌 최대 항구 중에 하나인 링보항이 일부 터미널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인데요. 이로 인해서 컨테이너 쪽 적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항공 화물도 긴급 화물 수요 영향으로 운임이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현대해상 정준섭 위원 발표해 주십시오. 네, 현대해상 목표 주가 35,000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2분기 별도 순이익은 1,226억 원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내용은 먼저 발표했었던 다른 손보사들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그리고 일반 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전체 양호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보장성 신계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비율이 소폭 개선됐습니다. 물론 모집 수수료 규제 덕분이긴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좋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 반사이익에 따라서 손해율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양호한 실적 기대가 됩니다.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테스 자료 발표 있겠습니다. 도현 의원. 예, 테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투자 의견 홀드랑 목표 주가 31,000원 유지합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223억 원 나와서 저희 추정치랑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고요. 삼성전자 중국 시안 128단 낸드 투자 위주로 매출 발생했고 하이닉스 M16 투자로 인한 매출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상고하전 패턴을 지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11억 원으로 2분기 대비해서 한 50% 정도 감소할 것 같고, 삼성전자 낸드 투자가 상반기에 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서 투자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4분기 이후의 좀 그림은 4분기부터 메모리 업황이 좀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D램 고정 거래가가 한 10% 정도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사이클 좀 둔화된 다음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투자도 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 회사들의 투자가 역대급으로 많은 반면에 내년도에는 투자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가 좀 줄어들면 이게 메모리 좀 비중이 높은 장비 업체들 실적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텔스의 내년도 실적도 올해 대비해서 좀 감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녹스 그리고 해외 주식 실적 발표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8월 17일 NH투자증권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